아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 박정 의원님이 사실은 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예결위원을 정말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께서 깜짝을 좋아하시는 건지 사실은 제가 그 유세본부장을 하면서 5,000km 넘게 같이 후보자랑 다녔어요. 그 당시 여러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파란 색깔이라고 파란 걸로 채우면 되겠느냐. 좀 더 우리 통합의 정치를 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럴 분들 아니시죠? 우리 지방에도 좀 앞으로 투자해서 같이 성장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또 선거 중간에는 중도 보수도 표명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운 장관을 능력으로 통합의 의미, 능력의 의미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국무위원 중에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은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여하간 후보자 지명이 된 이후에 나오는 몇 가지 의혹들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갤럽이 조사하니까 적합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이런 거 질문을 했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보면 16%, 적합하지 않다가 47%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좀 분리해서 보면은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가 27, 적합하지 않다가 37,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적합하다가 5, 적합하지 않다가 68.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동안 5번 공천한 건 그건 뭐예요? 참.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공천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민주당 거를 보면서 또 하나의 숫자를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적합하다가 28이잖아요. 그러니까 28%밖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응답 거절이 36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봐도 37%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헷갈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곤란한 거죠. 네, 곤란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 끝에 일종의 탕평책으로 탕평채 같은 걸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먹겠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보고 보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무려 이분이 5번 5차례나 공천을 공천을 받았는데 받았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과거에도 제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대체. 그런 시스템이 없던 거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훨씬 더 이런 정치에 민감하고 자격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옛날에는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애써 눈 감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마도 보좌진들도 얘기하기 힘들었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강남에 집 갖고 있는 의원들 수두룩이고요. 네. 영남에 있는 최다선 의원이라는 분은 강남에 지금 반포 쪽에 네. 재건축 지금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채 갖고 있었잖아요. 아, 지역구는 밑인데. 네. 그럼 뭐 다 그런 의원들 뭐 많은데 이해운 의원이 도드라질 필요가 없잖아요. 도드라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직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비리나 비위는 다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후보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막아줄 것이다 또는 이렇게까지 많이 폭로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아. 후자 나오겠어 아무래도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 본 적이 검증 없으니까. 과정에서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간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꽤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당첨 관련된 문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인데 네.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의 가산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구승 변호사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 네. 정무승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가능했던 거예요? 요즘 무주택자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운 의원도 무주택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도 재산이 많으셨던 분인데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 저희가 저런 마인드를 못 가져서 부자가 못 됐나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네. 네.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도 국힘 내부에서 평이 괜찮다. 저 사람은 괜찮다라는 평이 있었고 시스템도 5번이나 통과한 사람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믿고 지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도 그 지명을 한 다음에 그래도 국힘 쪽에선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그 괜찮았던 사람이 요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나마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야. 근데 상상할 수 저는 좀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쪽에 가까운데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굉장히 큰 뜻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뭐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혜원 의원의 맥락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무주택자로 만들고 가구 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녀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도 늦춰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혼인신고 늦추는 친구들 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도움 받지 않고 대출 받기 위해서 대출 받는데 각자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막 꽤 많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뒤로 늦춰놓은 다음에 신혼집부터 먼저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후보자 입으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아마도 사실 좀 우리 쪽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청문위원들도 아주 커버치면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오면 그거는 대통령에게 저라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여야가 합의하에서 아마도 오는 19일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조사들이 갤럽에서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좀 어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갤럽 조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혜원 후보의 적합도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가 적합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조사한 걸 이번에 같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2014년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 결국 낙마했는데요. 적합도가 9%밖에 안 야, 나왔어요. 9%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정호연 복지부 장관 임명했을 때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 그때 적합도가 24% 나왔거든요. 24%. 그러니까 30%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적합도가 27 나왔거든요. 부적합이 57이었어요.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임명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악화하느냐, 악화하는 거를 돌파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정말 오롯이 후보자하고 대통령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60%, 부정평가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직전 조사보다도 5%포인트 상승을 한 수치인데 좀 어떤 결과라고 의원님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너무 편중이 아니구나. 편미된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경제는 제일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야, 지금 공약하신 것처럼 5천 다가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머니가 두둑하면 따뜻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긍정평가 이후 1위는 단연 외교로 무려 응답자의 30%가 뽑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중도층이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그냥 지지율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떨어지면요. 중도층 지지율이 60%가 깨져요. 그래서 50%대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신호라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중도층 지지율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긍정평가가 66이 나왔어요. 네. 부정이 28이거든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이런 이제 지지율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올랐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아니,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장동혁 네. 대표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런 거구나. 그래, 정확하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우리 대표든 남의 대표든 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직전에 발표된 MBS 조사 결과에는 민주당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부질이. 네, 정확한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정치이고자 한데 이유를 알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명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기가 지금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사유 중에 인사 등등 그런 요인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후보님?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취지를 이해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폭을 넓혀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통합의 의미로 간 거에 대한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족한 거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 네.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기성 재래식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엮어갖고 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호도를 좀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방중 끝나고도 기자회견을 계속 해갖고 소통을 계속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뉴미디어 세대의 수많은 이제 해설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를 알리다 보니까 아마도 지지층들도 이런 거에는 전략적인 해석이 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포석을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와 이 포석을 둔 인사권자의 그 행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좀 변화했다라고. 맞아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효능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못했다면은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을 텐데 잘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만 잘하면 돼요. 국민들은 뭐가 문제예요? 다 떠나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되지 우리 국민 않나. 똑똑합니다. 맞아요. 똑똑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지금 지명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뜻을 갖고 지명했다고 하는데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후보자가 너무 이렇게 막 그래 의혹이 나와. 그 대통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후보자의 책임으로 이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보수층 지지자들이 볼 때도 이걸 나쁘다고 아까 제가 이혜원 후보 적합도 가지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볼 때는 거기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말하자니 한때 우리 사람이고 또 좋다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 항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보수니까 난 보수고 안 돼. 이거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 의사표현 하는 것하고 민주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표출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도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쾌한 인사라는 것도 계속 이제 진행 중인 게 뭐냐면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그 고생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네. 올해 첫 장성 인사를 통해서 대령에서 준장으로 원스타를 달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오늘이 사실 의미가 변호인단 방에서는 되게 컸던 날인데 오. 오늘이 그 무죄를 받은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을 또 더 의미 있다. 특이나요. 그날 제가 그때 엄청 네. 펑펑 울어갖고 카메라에 서지 못했는데 울다가 아이고. 오늘 또 딱 아마 그 날을 딱 맞춰서 그렇게 인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네. 저희 또 변호인단만 지금 눈물바다 됐습니다. 또. 이미 그 방 자체가 네. 눈물바다가 됐다. 대령보다 준장이 수고 높은 많으셨습니다. 거군요. 원스타기 때문에 우와.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건데 장군이 되신 거죠 이제. 오. 원스타 뭔지 몰라요? 아니, 혹시? 뭔가 대령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대짜라 대짜라. 네. 그래서 저희 중에 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예. 준장 다음에 뭐예요? 소장. 소장이 소장. 있고. 소장이요? 네. 소장은 좀 낮을 것 같은데. 소장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장으로 중장. 갑니다. 3스타. 아 중장. 네. 그리고 끝이에요? 대장. 아 대장. 왜 네. 군대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